소설 인간혁명 11권 제3장 유발이 1956년 7월에 실시한 참의원 선거에서 창가학회가 추천한 전국구 후보 세키 이사오가 유발이시에서 2,500여 표를 획득했다. 유발이 탄광 노동조합은 조합이 내세운 후보의 표가 그만큼 잠식당했다고 보고 학회를 증오하기 시작했다. 그 뒤로 조합 간부는 조합의 통제를 문란하게 한다는 이유로 알게 모르게 학회원을 배척하기 시작했다. 당시 탄광노동조합의 전성기를 구가하면서 절대적인 세력을 자랑했다. 회사와 조합 간의 맺은 계약은 유니언숍 제도로서 조합원의 자격을 잃으면 그것은 바로 회사에서 해고당함을 의미했다. 유발이의 학회원 대부분은 탄광에서 일하는 조합원이었다. 또 유발이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무엇이 되었든 탄광과 연관된 일을 하고 있었다. 조합원이 아닌 학회원도 탄광노동조합의 눈밖에 나면 생활의 터전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탄광노동조합이라고 해도 개개인의 선거권 행사까지 통제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것은 개인의 선거권 침해가 되는 행위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그런데 탄광노동조합은 학회가 노동자의 단결을 파괴하고 있다며 회원에게 갑자기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탄광노동조합에는 조합원에게 액수가 적은 돈을 빌려주는 노동금고라는 금융기관이 있었다. 조합원인 학회원이 도쿄에서 개최하는 학회의 회합에 갈 때나 종문의 총본산 다이세키사에 갈 때 임시로 비용이 필요하면 금리가 낮은 노동금고를 이용했다. 노동금고를 이용하려면 조합의 후생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조합 간부의 후생위원 가운데 회사를 쉬고 어딘가에 가는 비용이라면 빌려줄 수 없다. 창가학회를 탈퇴하면 빌려주겠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자까지 있었다. 또 조합에는 한 달에 한 번씩 그 지역의 조합 세대가 여는 상회가 있었다. 학회원이 이 상회에서 탄광주택이라고 일컫던 연립주택의 지붕수리나 다다미의 교체 등을 신청하면 조합의 통제를 문란하게 하는 창가학회의 집은 돌봐줄 수 없다. 신앙을 그만둔다고 하면 이야기는 다르다. 라고 말하는 조합 간부도 있었다. 조합의 후생위원들은 학회 활동을 활발히 계속하는 유발이의 학회 간부가 몹시도 신경 쓰였는지 일상생활에서의 세세한 부분까지 조사했다. 그리고 조합은 학회원의 근무 상태도 조사했다. 조사한 결과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학회원의 근무 상태가 매우 양호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조합은 이 무렵부터 더욱 음습한 수단으로 학회원에게 압력을 가했다. 탄광주택가에 있는 전신주나 벽에 전단지를 붙이기도 하고 유선방송을 이용해 엉터리 종교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의 집을 방문할지도 모르니 조심하기 바랍니다. 라며 각 집에 호소하는 형편이었다. 교활하게도 창가학회라는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학회를 가리키고 있음은 명백했다. 학회원을 조합에서 몰아내려는 풍조는 어른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의 세계에까지 파급되었다. 좁은 탄광주택가의 일이다. 아이들은 대개 여럿이 모여서 놀았다. 하모니카 연립주택 어딘가에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 주는 일이 있을 때면 학회원의 아이들은 일부러 제외당하고 따돌림 당하기 일쑤였다. 엄마 어째서 나한테만 과자를 주지 않는 거야? 온종일 일하고 돌아온 어머니에게 집을 보던 아이가 서러운 듯이 물었다. 어머니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마음속으로 창재하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다. 과자 정도 가지고 뭘 그러니? 주지 않아도 씩씩하게 놀면 된단다. 아이는 민감했다. 어머니가 참고 있음을 눈치챈 아이들 또한 참고 참았다. 학회원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동요하지 않는 신앙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 놀랄만한 체험을 거듭했기 때문이다. 갱도에서 낙반 사고를 당해 생존이 절망적이었는데 무너진 큰 바위와 나무 기둥이 겹쳐 공간이 생긴 덕분에 압사를 면한 사람도 있었다. 낙반의 충격으로 의식을 잃었는데 병원에서 검사를 받자 온몸에 아무 이상이 없는 사람도 있었다. 폭발 사고가 났을 때 갱도에 들어가지 않아
목숨을 건진 사람도 있었다. 갱도 속에서 작업하는 작업은 죽음과 이웃하는 일이었다. 그런 만큼 구사일생으로 살아났다는 박력 있는 체험이 적지 않았다. 또 탄광이라는 혹독한 노동 조건 탓인지 어느 집에나 부상자나 병자가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기불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부상을 이겨내거나 중병을 앓던 사람이 건강해졌다는 체험도 속출했다. 이런 체험을 거듭할수록 학회원은 이것은 공덕이다라고 절실히 느끼고 신앙을 깊이 확신했다. 이런 체험의 소문은 좁은 골짜기의 탄광주택가에 순식간에 퍼지면서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불법에 관심을 보인 많은 우인이 이야기를 들으려고 좌담회에 찾아와 언제나 성황을 이루었고 입회자는 증가일로를 걸었다. 조합에서 가하는 유형무형의 압박을 유바리의 창가학회원은 누구 할 것 없이 삼장사마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삼장사마의 질성집훈가 하고 더욱 열심히 홍교 활동에 힘썼다. 유바리의 동지는 수많은 탄압을 자신의 신심이 올바르다는 증명으로 여기고 어서에 있는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는 구절을 서로 배독하고 더욱더 발심하겠노라고 서원했다. 이런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홋카이도의 최대 탄광인 유바리 탄광노동조합이 조합의 중앙기관에 호소해 전국의 조합까지도 움직이게 한 모양이다. 그리고 1957년 5월 19일에 열린 탄광노동조합 정기대회에서 신흥종교단체에 대한 대책이 행동방침으로서 수정되어 덧붙여졌는데 그 조항의 내용은 계급적 단결을 파괴하는 모든 종교운동에 대해서는 조직을 총동원해 단호히 대결하여 맞서 싸운다였다. 그 직후부터 유바리 탄광노동조합에서는 조합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조합원은 결국 조합에서 제명되고 동시에 회사에서 해고될 것이라고 사실인 듯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노동협약인 유니언숍 제도를 내세운 위협이었다. 그렇게 되면 학회원에게는 그야말로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설마 그런 일이 공공연히 일어나지는 않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날이 갈수록 더해가는 괴롭힘을 생각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을 듯했다. 가족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지는 사람도 있었다. 학회의 청년들은 모여서 격분했지만 막상 대항책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금방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모였다가는 해산하고 또 모였다가는 해산하는 사이에 항의 책 한 가지가 서서히 형태를 잡아갔다. 노동자인 그들은 먼저 항의 시위를 계획했다. 또 그들은 창가학회 남자 청년부원이었으므로 부대기를 선두에 세워 유바리 시가지에서 데모 행진을 하자고 생각했다. 그리고 학회원을 분기시켜 조합의 무리에게도 청년부의 위력을 보여주자고 은밀히 결정했다. 유바리의 청년들은 분교지부 소속이었다. 부대기를 선두에 세운다 해도 깃발은 도쿄에 있었다. 도쿄까지 가서 빌려올 수는 없었다. 한때 중지할까도 생각했지만 역시 결심은 확고했다. 그래서 국기를 들고 행진하기로 했다. 그것도 스포츠 대회 등에서 선수가 행진할 때 선두의 멤버 몇 사람이 커다란 깃발의 모서리를 잡고 행진하는 그런 형식을 본뜨기로 했다. 6월 6일 정오, 유바리의 남자 청년부원 약 150명이 혼초 2가 사거리에 결집했다. 그리고 사열종대로 대열을 짜고 국기에 네 모서리를 잡은 청년 4명을 선두로 질서정연하게 유바리 시가지를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학회가를 소리 높여 부르면서 우선 상점이 늘어선 2가에서 우회 1가를 거쳐 탄광병원 앞으로 나아갔다. 그 행진은 극히 높은 긴장감을 동반했다. 굳은 표정에는 일종의 비장함마저 감돌았다. 몇 줄기 날카로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났다. 길을 가던 사람이나 도로 주변의 집에서 뛰어나온 사람, 또 창문을 열고 시위를 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의아한 표정으로 무슨 시위일까 하고 이상하게 생각했다.
청년들은 지금 천하의 탄광노동조합에 도전하고 있다는 정의감에 불타올랐다. 때 아닌 데모에 주위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학회원의 가족도 많았는데 청년들에게 성원을 보내기도 하고 청년들이 합창하는 노랫소리에 맞추어 함께 노래하는 사람도 있었다. 거리에 나온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이 광경을 보고 이 시위가 창가학회 청년부가 탄광노동조합에 항의하는 대모임을 비로소 알았다. 우는 아이도 울음을 그치게 한다는 천하의 탄광노동조합을 향해 창가학회가 데모를 한다. 거리의 사람들은 뜻밖의 돌발 사태에 놀란 표정으로 중얼거리며 행진을 지켜보았다. 하지만 최근 몇 달 동안 탄광노동조합 측이 알게 모르게 가한 압박을 참고 견뎌온 학회원의 가족으로서는 갈채를 보낼 수 있는 참으로 가슴속을 후련하게 하는 통쾌한 사건이었다. 데모 행진이 계속되면서 청년들의 사기는 점점 더 의기충전해졌다. 청년들은 상기된 얼굴로 학회가를 드높이 큰 소리로 부르며 나아갔다. 좁고 긴 유발이 시가지를 시모 1가에서 쇼와 거리를 거쳐 혼초역 앞 광장을 한 바퀴 돈 다음 사가와 사카에바시 3가를 돌아 혼초 2가 사거리로 되돌아왔다. 유발이 탄광노동조합 사무실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인파가 많은 번화가에서 약 1시간 동안 데모 행진을 벌였다. 만에 하나 있을지도 모를 방해에 긴장한 청년들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행진을 끝내자 한꺼번에 피로감이 엄습하여 한참 동안 축 처져 있었다. 하지만 잠시 뒤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의 얼굴에는 한바탕 일을 마쳤다는 안도하는 표정에서 긍지 가득한 만족감이 빛났다.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청년부로서 독자적으로 용감하고 씩씩하게 투쟁할 수 있었다. 상쾌한 환희가 오체를 감쌌다. 멤버들은 경악해하는 유발이 사람들의 표정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3355 해산했다. 반향은 순식간에 나타났다. 유발이 탄광노동조합은 이튿날 6월 7일 탄광 입구에서 통달사항 하나를 발표했다. 갱구 발표였다. 북탄 이광에서 일하는 유발이의 창가학회 간부 6명을 특별히 지명하고 대결해야 할 일이 있으니 갱에서 나오면 갱구에 있는 감시대 사무실로 모이라라는 통달사항이었다. 6명 중에는 유발이 창가학회의 한 알의 씨앗으로서 그 당시 중심자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한 아라카와 효조가 있었다. 아라카와의 학회 역직은 분교지부 간사였다. 그가 간부 5명과 함께 감시대에 가자 미리 연락해 놓은 분교지부 간사 미스바야시 아키타로도 와 있었다. 미스바야시는 유바리에서 댄스홀을 운영하고 있었다. 창가학회 간부 7명은 탄노조합 간부와 탄광노동조합 간부 2명과 대치하면서 자리에 앉았다. 처음부터 분위기가 험악했다. 한마디 두마디 이야기를 주고받는 듯 싶다가 조합 간부가 갑자기 위압적인 자세로 큰소리쳤다. 조합의 통제를 문란하게 하는 자는 곧바로 조합을 그만두었으면 한다. 어떤가? 뭐라고? 대체 언제 어디서? 누가 통제를 문란하게 했는가? 시침이 되지 마라. 가슴에 손을 얹고 잘 생각해봐라. 거친 사나이들이 모인 탄광 사무실이다. 폭력 사태로 발전할 듯이 분위기가 험악했지만 각각의 단체를 대표하는 간부였다. 때로는 진해의 불꽃이 타오르는 형상이었지만 완력으로 해결하는 일은 자제했다. 게다가 탄광 노동자가 아닌 미스바야시 아키타로가 함께해서 도움이 되었다. 감정적이 되면 아무리 대화해도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냉정하게 이야기를 나눕시다. 나비 넥타이를 맨 이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는 미스야바시의 발언에 모두는 이성을 되찾기는 했지만 이야기는 결말이 나지 않는 논쟁이 되었다. 조합 측은 통제 위반이라는 말을 되풀이하면서도 지난해 참여원 선거 때 벌어진 표의 행방 때문이라고는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했다. 또 학회 측은 어제 데모 행진도 탄광과 관계없는 청년도 많이 있었고
학회의 독자적인 행동이므로 조합이 간섭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노사 분쟁이 생겼을 때 학회원은 언제나 조합원으로서 함께 싸우지 않았는가라고 반론했다. 토론은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렸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원래 노동단체와 종교단체가 대결해야 할 요인은 근본적으로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늘을 찌를 듯한 유발이 창가학회의 위세를 두려워한 유발이 탄광노동조합은 신경질적이 되어 한층 더 경계를 강화했다. 유발이의 청년부가 탄광노동조합에 항의한 데모는 현지 유발이의 소동만으로 끝나지 않고 전국 방송망을 통해 텔레비전 뉴스로 방영되었다. 도쿄의 창가학회 본부도 이 뉴스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분교지부 남자부 간부는 몹시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어이없어 했다. 유발이의 멤버가 이런 과격한 행동을 하다니 이대로 내버려두면 무슨 일을 저지를지도 모른다. 그들은 큰 불안감과 함께 간부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느꼈다. 분교지부 남자부 간부 중 한 사람인 구로키 아키라는 곧바로 도쿄를 출발해 유발이로 직행했다. 차 안에서 구로키는 유발이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이 무슨 터무니없는 짓인가 하고 분개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얼마나 사랑스러운 청년들인가 그들만으로도 잘해냈다고 생각하면서 마음 한구석으로는 상처나기도 했다. 호련히 모습을 나타낸 구로키 아키라를 보고 유발이 청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고 생각하면서도 활기차게 인사했다. 어쩐 일입니까? 구로키 씨가 갑자기 오시다니 무슨 일이라도 있습니까? 구로키는 불쾌한 듯한 얼굴로 무뚝뚝하게 입을 다문 채 독특한 눈초리로 청년들을 노려보았다. 실은 요 며칠 전에 우리가 데모를 했습니다. 탄노 무리들은 놀래서. 한 청년이 이렇게 말을 꺼내자 구로키가 갑자기 크게 소리쳤다. 전부 다 알고 있다. 도대체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한 일인가? 지부의 지도도 받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시위를 하다니. 자네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당치도 않다. 기가 막히는군. 구로키는 성난 목소리로 온몸을 떨면서 눈을 부라리고는 질타했다. 느긋한 성격의 산촌 청년들은 순식간에 움츠러들어 어찌할 바를 몰라 고개를 숙였다. 구로키는 흑표범이라는 별명이 붙은 사람이다. 거무스름한 얼굴빛에 머리카락도 약간 곱슬인 데다 몸집도 커서 완력 있어 보이는 그런 권투선수 타입의 대장부였다. 그런 구로키가 온몸으로 전력을 다해 호통치고 있으니 청년들이 부들부들 떠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저돌적인 구로키도 근본은 부드러운 청년이었다. 화낼 만큼 화내버리자 맥이 빠진 듯 갑자기 온화해졌다. 도쿄에서는 도다 선생님을 비롯해 모두 자네들을 걱정하고 있다. 자네들이 악행을 저질렀다는 말이 아니다. 유발이의 학회원을 청년부의 힘으로 지키자는 생각에서 한 일이라는 점은 나도 인정한다. 하지만 유발이만의 창가학회가 아니지 않은가? 자네들의 행동이 일본의 창가학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청년부 간부로서 실격이다. 구로키는 마치 스스로를 훈계하는 듯한 어조로 변했다. 원래 구로키의 성격 자체가 유발이의 청년들이 이번에 한 것과 같은 일을 가장 먼저 저지를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이 데모를 계기로 유발이 탄광노동조합과 유발이 창가학회의 험악한 대립은 좁은 골짜기 안에서 더욱 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전국 탄광노동조합과 창가학회 본부가 있었고 사태는 이 두 집단의 대결로 발전되었다. 유발이 탄광노동조합은 메이지 시대 이래의 노동운동이라는 깊은 전통을 자랑했지만 유발이의 창가학회는 홋카이도에 외진 이 산속에서 1952년 가을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그로부터 아직 5년도 채 지나지 않았다. 그런 유발이 창가학회의 청년부가 지금 천하의 탄광노동조합과 맞서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실력과 신앙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그들이
그동안 눈물겨울 만큼 성실하게 홍교 활동을 펼쳤기 때문이다. 유발이라는 인구 11만 명이 사는 탄광도시의 거리에 묘법의 씨앗 하나가 뿌려진 때는 1952년 9월이었다.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운명적인 한 남자가 겪은 인생의 전기에서 시작되었다. 도쿄에 살던 목수 아라카와 쇼조가 창가학회에 입회하기로 결의한 때는 1951년 1월 20일이었다. 그날 우연히 지인의 권유를 받은 아라카와는 무심코 도다 조세이의 집으로 갔다. 도다는 집에 없었고 2층 방에서는 청년들이 모여 한창 어서 강의를 받고 있었다. 아라카와가 강의 내용을 모두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묘하게 가슴에 울리는 무엇인가가 있었다. 또 청년들은 원기왕성했고 혈색이 좋았다. 그리고 너무나도 행복한 듯한 밝은 미소는 당시 그의 주변에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모습이었다. 강의가 끝나고 질문이 끝나자 아라카와는 극히 자연스럽게 스스로 입회를 희망했다. 보기 드문 일이라 강의 담당자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물었다. 정말입니까? 괜찮겠죠? 금방 그만두시지는 않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다짐을 받은 아라카와 쇼조는 반발했다. 하겠습니다. 반드시 하겠습니다. 아라카와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결의한 까닭은 그날의 강의 내용이 매우 시사적이고 남의 일 같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라카와는 이제까지 끊임없는 고뇌의 인생을 살아왔다. 더구나 그 괴로움은 2대 전부터 이어져 왔다. 할아버지는 처자식 8명을 남긴 채 실종되었다. 아버지는 쇼조가 11살 때 아이 5을 남겨둔 채 집을 나가 17년 동안 전혀 행방을 알 수 없었다.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37살 때 집을 나갔다. 아라카와는 34살이 되었다. 그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려고 악정고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때로는 자기도 모습을 감추고 싶은 발작적인 생각에 괴로워하기도 했다. 앞으로 3년 뒤면 그도 37살이 된다. 그는 무엇인가 숙명적인 것을 느꼈다. 바로 그때 이신심으로 확실히 숙명 전환할 수 있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이라는 올바른 신앙 외에는 숙명 전환은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아라카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했다. 그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신찰 등을 자기 손으로 처분했다. 가족은 어딘지 이상하다 하고 놀랐지만 아라카와는 그릇된 가르침을 믿어온 우리 집이 이상하다고 말하고는 방금 들은 이야기를 전하면서 설득했다. 가족은 모두 병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으므로 그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때부터 아라카와는 들은 대로 근행과 절복을 충실히 실천하게 되었고 그러는 동안 먼저 병을 앓던 가족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차례로 병이 낫게 되었다. 격심한 통증으로 괴로워하면서 위암이 아닐까 하고 걱정하던 아내는 2달 동안 진지하게 창제하자 위장병 증세가 많이 좋아졌다. 심장 판막증으로 4년 동안 통원 치료를 받은 여동생도 오랫동안 류머티즘으로 고생한 어머니도 탈항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던 아라카와 자신도 모두 씻은 듯이 나았다. 아라카와는 무엇보다 체험담을 좋아했고 존중했다. 자기 체험도 거듭되어 절복의 기세가 올랐음은 말할 나위도 없었다. 한 달에 5세대를 넘는 절복을 하여 표창까지 받았다. 분주한 한 해가 지나고 1952년 원단의 이른 아침이었다. 당시 분쿄 지부장인 하라야마 고이치의 집으로 새해 인사를 갔다. 지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 한 해는 하라야마가 그의 인사를 가로막으며 일어섰다. 아라카와군, 마침 잘 왔네. 지금 막 외출하려던 참이네. 함께 가세. 네? 학회 본부로 가려던 참이다. 나를 따라오게. 아라카와가 따라간 곳은 니시칸다에 있는 학회 본부였다. 그는 처음 본부를 방문했다. 많은 간부 사이에 앉자 원단 근행이 시작되었다. 가까이에서 도다 조세이를 보는 것은 처음이었다.
도다는 근행에 앞서 근행의 자세를 엄하게 지도한 뒤 근행에 들어갔다. 이윽고 근행이 끝나자 인사말을 했다. 불초 회장인 내 목숨은 광선유포를 위해 바쳤습니다. 여러분도 존귀한 사명에 살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절복투쟁하느라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도다가 깊이 머리를 숙였다. 아라카와는 황송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정종을 마시는 가운데 환담이 이어지고 도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러자 돌연 도다가 눈물을 주르르 흘리며 말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또 올해 한 해 이 도다와 함께 투쟁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성장하기 바랍니다. 설령 어느 곳에 간다 해도 이 도다를 따라 절복에 매진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아라카와는 주위 사람이 어떤 얼굴을 하고 도다 말을 듣고 있을까 하고 둘러보았다. 그러자 바로 옆에 하루키 세이치로가 있었다. 아라카와는 프로야구 강석구 투수의 얼굴을 신문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하루키 투수 아니십니까? 아라카와가 자기도 모르게 작은 소리로 속삭이듯 말했다. 하루키도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는 상냥한 작은 목소리로 답했다. 그렇습니다. 하루키입니다. 당신은? 분교에서 온 아라카와입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지금 가마타 지부에 있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오사카에 가서 지부를 건설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때 처음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로부터 얼마 뒤 하루키는 광선유포의 원야라고도 할 수 있는 간사이로 떠났다. 그리고 그해 9월 아라카와 쇼조는 고향인 유바리로 이사하게 된다. 아라카와는 1년 수개월에 걸쳐 신심을 거듭하면서 우수한 조장으로 성장했다. 고향인 유바리에는 친척이나 지인이 많았다. 행방불명이던 그의 아버지도 유바리에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석탄 산업이 전성기였으므로 유바리에 가기만 하면 취직은 걱정 없었다. 그는 유바리로 돌아가 지인에게 묘법을 마음껏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하자 자신의 앞길이 크게 열리는 듯 했다. 어디에 있더라도 이번에는 어본조님과 함께 있으니 걱정 없다. 이런 확신만큼 그에게 큰 격려는 없었다. 9월 초 결심이 선 아라카와는 하라야마 지부장에게 이사 간다는 인사도 할 겸 지도를 받으려고 찾아갔다.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이번엔 고향인 유바리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홋카이도에서도 광선유포의 심부름을 반드시 훌륭하게 해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도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라카와는 약간의 감상을 섞어 인사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 섞인 목소리가 되었다. 그러자 하라야마가 그런 감상을 날려버리기라도 하듯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라카오군, 홋카이도도 좋지만 지금의 자네는 필시 퇴전 1호가 될 거네. 뜻밖이었다. 평소 온후한 하라야마에게 어울리지 않는 이 말이 아라카와에게는 심술궂게 느껴졌다. 퇴전이라니 농담이 지나치시다. 인생의 재출발을 앞두고 당치도 않은 말씀을. 아라카와가 반발하며 말했다. 5기로라도 신심을 끝까지 관철하겠습니다. 그렇다고 5기로 할 필요는 없네. 순수하게 하게. 엄한 질책이었다. 아라카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네, 순수하게 하겠습니다. 하라야마 지부장은 살짝 웃고는 비로소 따뜻하게 말을 건넸다. 자네가 유바리에 가서 3년 동안 신심과 절복을 관철한다면 자네 쪽에서 도쿄에 오지 않아도 내 쪽에서 반드시 유바리로 가겠네. 약속하겠네. 그 무렵 분교지부에서 열심히 신심하는 조장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아오모리현으로 또 한 사람은 미야기현으로 이사를 갔다. 두 사람은 모두 출발하면서 반드시 광선유포의 새로운 개척을 이라고 굳게 서원했지만 어느새
퇴전하고 아무 소식도 없게 되었다. 유바리로 이사 간다는 아라카와의 이야기를 들은 하라야마는 이 두 사람의 전례가 마음에 걸려 사랑하는 아라카와만은 퇴전하지 않기를 기원하는 심정이었다. 아라카와는 이날 하라야마에게 들은 순수하게 하라는 말이 마음에 사무쳤다. 유바리로 옮겨와 순수하게 신심을 실천했지만 그는 본래부터 매우 순수한 사람이었다. 심술궂은 곳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데다 상대의 처지를 배려하는 솔직한 그의 마음은 어느새 아라카와를 누구나 흠모하는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시켰다. 아라카와 쇼조가 어본종과 함께 가족 둘을 데리고 유바리에 도착하자 홋카이도는 벌써 가을이 한창이었다. 형 내외가 역으로 마중 나와주었다. 그들이 사는 탄광주택의 12세대 연립주택 한쪽에 정착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홍교의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일주일이 지났을 때 그의 체험담을 듣고 3세대가 입회를 결의했다. 아라카와는 도쿄에 있는 지구부장에게 보고하고 지구를 거쳐 어본존을 수여하는 절차를 밟았다. 이렇게 약 1년이 지나자 유바리는 13세대가 되고 2년쯤 지났을 때에는 120세대가 되었다. 하지만 간부는 조장인 아라카와 한 사람뿐이었다. 아라카와에게 유바리는 그리운 곳이었다. 탄광에서 나온 버려진 돌더미의 풍경, 갱도 입구에서 울리는 원치와 광차의 기계음, 집도 거리도 탄가루와 매연에 그을리고 풀과 나무, 그리고 전신주도, 눈에 비치는 모든 것이 거무스름하게 보였지만 거기에는 활기가 있고 인간의 따뜻한 기운이 있었다. 홋카이도의 이 깊은 산속에 인구 11만이나 되는 도시가 출현하게 된 까닭은 말할 나위도 없이 석탄층의 발견 때문이었다. 1988년 여름이었다. 홋카이도 도청의 기사가 된 반 이치타로는 유바리 지방을 탐험하고 유바리강 지류인 시로호 카베스강의 상류로 나왔다. 그는 그 강을 따라 내려온 곳에서 석탄의 커다란 노두를 발견했다. 일반적으로 24척층이라고 부르는 두께가 약 7m쯤 되는 훌륭한 석탄층이었다. 반 이치타로는 이번 유바리 탐험이 처음은 아니었다. 이미 1874년에 찾아온 적이 있었다. 당시 그는 도쿄 시바에 막 건설된 개척 사임 시학교의 학생이었다. 이 학교에서 지질과 광산의 조사, 그리고 그 기술자를 양성하고자 미국인 지질학자 벤자민 스미스 라이먼을 초청했다. 라이먼은 1873년부터 1875년까지 3년 동안 매년 1회씩 홋카이도 전역의 지질 조사를 했다. 라이먼은 이때 현장 지도를 위해 개척 사임시학교 학생들을 조수로 데리고 갔다. 반 이치타로도 유바리강 쪽을 조사한 두 번째 지질 조사에 동행했다. 라이먼 일행은 유바리강을 거슬러 올라가다 폭포의 길이 막혀 도중에 돌아왔다. 하지만 상류에서 흘러내려온 석탄 덩어리를 발견한 라이먼은 강 상류에 석탄이 매장되어 있다고 확신했다. 라이먼은 상류에 반드시 큰 탄전이 있다고 전하면서 조수인 학생들에게 기회가 있으면 세밀히 조사하라고 말했다. 10수년 전에 들은 라이먼의 말을 잊지 않은 반 이치타로는 도청 기사가 되어 그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했다. 반이 커다란 석탄 노두를 발견한 곳은 라이먼이 돌아온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18km 정도 북쪽에 있는 지점이었다. 유바리는 보물산이 되었고 사람이라고는 없던 산골 골짜기가 탄광으로 급속히 개발되었다. 그리고 메이지, 다이쇼, 쇼와 시대 이렇게 3대를 거치면서 드디어 일본에서도 손꼽히는 탄광이 되었다. 인구 증가는 계단식 밭이 아닌 계단식 탄광주택가를 만들었다. 산 중턱 일대부터 산비탈에 이르기까지 잔뜩 점령한 계단식 탄광주택가는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아 있었다. 그리고 밤이 되면 거무스름하게 묻어나던 풍경은 사라지고 그 일대의 야경이 계곡을 아름답게 물들였다. 새하얗게 눈이 뒤덮인 겨울의 설경 또한 아름다웠다. 탄갱의 작업은 하루에 3교대 24시간 조업으로
낮이나 밤이나 소음이 끊이질 않았다. 사람을 비롯해 자재와 석탄을 실은 광차가 쉴 새 없이 갱구를 드나들었고 채굴 현장에서 선탄장까지 약 10km의 거리를 컨베이어가 끊임없이 돌아가면서 산골짜기 일대는 활기가 가득했다. 이런 탄광 도시에 처음으로 묘법의 깃발이 휘날리기 시작하고 5년도 채 지나지 않아 유바리시 거주자만 약 1000세대, 주변의 마을 거주자까지 포함하여 약 2000세대의 창가학회 회원이 대지에서 용출한 듯이 어느새 나타났다. 게다가 그들은 희희낙낙 가슴을 활짝 펴고 홍교 활동에 온 힘을 다했다. 아라카와 쇼조는 자신의 친척이나 연고자부터 한 세대 한 세대 절복하고 그 한 세대에서 또 다음 한 세대로 홍교의 전선을 확대했다.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운 체험담이 생겨나고 그와 함께 환희로 가득 찬 좌담회가 탄광마을에서 매일 밤처럼 열렸다. 아라카와 한 사람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되었다. 이윽고 보좌하는 간부도 서서히 육성되면서 서로 힘을 합해 기반을 다져갔다. 1955년 8월에 전국 하계 지방지도의 일환으로서 홋카이도 각지를 돌던 도다 주세이는 8월 21일 처음으로 유바리에 머무르면서 본격적인 지도에 들어갔다. 이해 여름, 유바리의 동지도 분쿄지부에서 온 파견원과 하나가 되어 여드레 동안 123세대 절복을 감행했다. 또 5개월 전인 3월에는 오타루 문답에서 승리하면서 홋카이도에도 홍교 확대의 큰 파도가 일고 유바리 또한 의기충천한 기세를 올리고 있었다. 20살이 되기 전 유바리 마야치의 심상소학교에서 교편을 잡은 바 있는 도다에게 유바리는 와룡의 천지였다. 도다는 실로 35년 만에 유바리를 방문했다. 또 심상소학교에서 가르친 제자 한 사람은 유바리의 초등학교 교장이 되어 있었다. 도다에게는 그야말로 추억이 깊은 곳이다. 이때 학회원은 도다를 중심으로 지도회를 개최할 수 있었다. 명쾌하면서도 엄하고 인정과 도리를 겸비한 도다의 지도를 사람들은 구름이 걷히는 듯한 심정으로 들었다. 누구나 일찍이 없었던 환희가 솟아오르고 있음을 느꼈다. 질문회가 시작되자 어느 참석자가 사찰을 건립해달라고 요망했다. 선생님, 이 유바리에는 타종의 사찰이 질릴 만큼 많이 있지만 1년 종종의 사찰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바보 취급을 당하는 듯하여 속이 상합니다. 부디 사찰을 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괴로워하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유바리의 회원이 2000세대가 되면 사찰을 기진해드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열심히 하십시오. 잘할 수 있을지. 하하. 힘찬 박수가 터졌다. 도다는 간단하게 받아들였지만 약 340세대인 지금의 유바리 회원에게 2000세대는 터무니없는 꿈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명확한 목표를 향해 이때부터 매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년이 되기도 전에 염원하던 2000세대를 달성하고 사찰 건립에 착수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탄노 사건이 야기되었다. 지도회는 끝났지만 여러 가지 병이나 고뇌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도다에게 신심 지도를 받으려고 여관으로 찾아왔다. 심장 판막증을 앓는 청년, 뇌 척수막염을 앓는 소년과 아버지,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모시는 딸. 도다는 신앙생활의 실천, 다시 말해 수급 전환에 의한 근본적인 치유를 친절하고 자상하게 진심을 담아 설명했다. 당시 유바리의 학회원은 괴롭고 힘든 환경에 있었던 만큼 확고한 신심 자세를 갖고 있었다. 이날 도다에게 지도받은 사람들은 모두 머지않아 훌륭히 소생하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 도다가 유바리에 머무르며 개최한 마지막 회합은 초대 유바리 반장이 된 아리카와 쇼조를 비롯한 핵심 멤버에 대한 지도회였다. 뒤따라 이어져야 할 인재 육성에 관해서도 협의하고 분쿄 지부 조호쿠 지구 유바리바는 지구 건설을 향해
조직적인 신생의 출발을 시작했다. 다음 달 9월에는 하라야마 고이치가 유바리에 왔다. 아라카와 쇼조가 도쿄를 떠난 지 만 3년이 되었다. 하라야마는 이제 분교 지부장이 아니었지만 자네가 유바리에서 3년간 열심히 하면 도쿄에서 반드시 만나러 가겠다는 약속을 지켰다. 3년이 지난 지금 아라카와는 유바리의 최고 책임자가 되어 있었다. 하라야마는 책임감에서 우러나오는 아라카와의 여러 질문에 대답하고 자신이 겪은 오랜 경험을 통해 간부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을 잘 알아듣도록 되풀이하여 이야기했다. 인간에게는 각자 잘하는 것이 있고 반대로 서투른 부분도 있다. 자네가 유바리의 책임자가 된 이상 지금 가장 서투른 부분을 가장 잘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먼저 잘하는 사람의 흉내를 내게, 그리고 나머지는 연습하기에 달렸다. 그러면 어느새 잘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다. 또 많은 사람 앞에 서면 주눅이 들어 자기 생각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없을 때도 있지. 그럴 때는 절복할 때와 똑같은 마음으로 50명이 있으면 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을 발견하면 된다. 그 점이 중요하다. 그 사람을 상대로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도 모두 고개를 들고 자연스레 듣게 된다. 그렇게 해보게. 하라야마는 좌담회의 진행 방법이나 개인 지도를 하는 방법 등 만반에 걸친 간부로서의 마음가짐을 친절하게 가르쳐 주었다. 의리가 깊은 그는 사흘 동안 유바리에 머물면서 반원들까지 지도하고 귀경했다. 조직도 궤도에 오르고 간부로서의 훈련도 받은 유바리반은 광선유포의 강인한 제1선이 되기 시작했다. 교학을 향해 의욕도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이와 미자와의 회원도 유바리반에 소속되었으므로 자연스레 유바리 시내에서 주변 도시로 홍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게 되었다. 반을 결성하고 석 달 만에 유바리반은 이쿠 슌베스반과 통합하고 1955년 11월에는 분교지부 유바리 지구로 발전했다. 9개 반으로 편성된 지역은 유바리에서 이와미자와 이쿠 슌베스, 호로나이, 미카사, 구리야마, 구리사와로 확대되고 총 680세대라는 진용을 갖추었다. 그리고 유바리 지구의 초대 지구부장으로 아라카와 쇼조가 임명되었다. 지구라는 단위의 조직체가 되자 회원들은 지구원으로서 책임감을 자각하게 된 듯했다. 너나 할 것 없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지구의 각 기능을 분담해 통감부, 등산부, 신문부, 서적부, 통신부 등의 책임자가 생기고 톱니바퀴 하나가 돌아가면 톱니바퀴 전체가 실어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 되었다. 의욕만 있으면 조직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의외로 커다랗게 회전하게 되는 모습을 보고 회원들은 더욱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회전을 위해 움직였다. 이렇게 커다란 회전을 일으키는 힘으로써 곰부대라고 불리는 그룹도 생겼다. 장년부, 부인부, 남자부, 여자부 중에서 선발해 편성한 곰부대는 주변 지방까지 척척 나가 활발히 지도하고 동시에 절복 활동을 실천하기 위한 그룹이었다. 곰부대에는 지휘자가 있는데 초기에는 지구간사인 미스바야시 아키타로 등이 맡았다. 지휘자는 하나의 기획과 일정이 결정되면 대원들을 소집했다. 하지만 유바리의 골짜기는 좁고 긴 데다가 20km나 30km씩 떨어진 곳에 사는 회원도 있었다. 당시에는 전화가 있는 집은 전혀 없었다. 그러므로 연락은 오로지 청년부원이 발로 뛰면서 해야 했다. 청년들은 종이 몇 장씩 움켜쥐고는 각자 분담한 곰부대 대원의 집으로 일제히 달려가 소집 영장이라고 불리는 종이 쪽지를 두고 왔다. 종이 쪽지는 세로 20cm, 폭 4cm 정도 되었는데 그 종이에는 그저 몇 월 며칠 몇 시 집합이라고만 써 있었다. 그리고 둥근 원 안에 곰이라고 쓴 도장이 찍혀 있었다. 대원들이 일을 마치고 돌아와 이 영장을 발견하면 지정된 일시에 지휘자의 집으로 집합하는 형식이었다.
이 소집 영장을 전달하는 청년들을 곰전이라고 불렀다. 요컨대 곰부대에 민첩한 전령이라는 뜻이다. 전쟁 때 빨간 딱지라고 일컫던 일전 오리의 소집 영장은 사람을 죽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런데 곰부대의 소집 영장은 사람들을 소생시켜 진정으로 평화로운 세계를 현출하기 위한 영장이었다. 홋카이도는 곰으로 이름난 명소인 만큼 절복대에 곰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곰 부대는 원래 유바리에서 분쿄 집으로 자주 오가는 아라카와 쇼조와 미스바야시 아키타로 두 사람을 당시 분쿄 지부장 대리이던 야마모토 신이치가 아라카와를 백곰이라고 부르며 미스바야시를 흑곰이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유래한 이름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라카와는 언제나 흰색 옷을, 미스바야시는 검은 양복을 입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또 실제로 곰부대가 출동하여 겨울에 눈 쌓인 산속 동네를 몇 사람씩 함께 한 집 한 집 방문하는 모습은 마치 곰의 출몰을 떠올리게 했다. 곰부대의 늠름하고 체격이 좋은 남자들이나 방한복을 두툼하게 껴입은 여성들은 서로의 모습을 보고 굴에서 기어나온 곰 같다고 말하며 웃었다. 서로 숫곰, 암곰이라고 부르면서 눈을 헤치고 나아갔다. 이 곰부대의 총 인원은 100명 가까이 되었다. 곰부대는 회원 각자가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에 맞게 일을 분담했다. 먼저 여러 번 절복하러 갔지만 결말이 나지 않는 힘겨운 상대는 절복에 숙달된 사람이 맡았다. 이 대원을 곰특이라고 불렀다. 회원 가운데 퇴전 직전에 놓인 사람이나 새로 입회한 사람을 지도하는 일을 사명으로 하는 대원을 곰지라고 했다. 절복을 행하는 본대의 대원을 곰절이라고 했다. 이런 대원들과 긴밀히 연락하며 활약하는 청년들을 앞에서 말했듯 곰전이라고 했다. 이 곰부대를 중심으로 유바리의 회원들은 휴일을 이용해 주변 마을로 절복하러 갔다. 때로는 회원 수십 명이 아침 일찍 역에 집합해 기차에 올라탔다. 유바리 혼초, 노포로를 오가는 유바리 철도나 유바리, 오이와케를 오가는 국철인 유바리선을 주로 이용했다. 기차를 탄 회원들은 너댓 명씩 그룹을 짓고 각 역에 도착할 때마다 차례차례 내렸다. 그리고 각각 맡은 지방에서 절복을 감행했다. 이렇게 기차가 각 역에 도착할 때마다 그룹이 흩어졌다. 그 모습이 마치 비행기에서 낙하산이 각지로 낙하하는 모습과 흡사하다고 해서 낙하산 부대라고도 불렸다. 당일 아침 정각에 모인 회원들은 모처럼의 휴일을 할애해 전개하는 홍교 활동을 삶의 보람으로 여기는 사람들이었다. 졸린 표정인 사람도 있었다. 주먹밥을 많이 만들어 온 부인부원이나 용돈을 모아 차비를 마련해 참석한 여자부원도 있었다. 구겨진 옷을 입고 절복 교정과 세이쿄 신문을 손에 쥔 청년, 그룹을 짜는데 고심하는 점퍼 차림의 연장자 등 형편이 괜찮아 보이는 옷차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참으로 활기차게 서로 아침 인사를 나누는 그들은 마치 소풍 가는 초등학생들처럼 들떠 있었다. 각 그룹은 하차한 역 주변 일대에서 하루 종일 활동하고 언제나 마지막 열차를 타고 귀가했다. 아침과는 반대 순서로 낙하산 부대 대원들이 각 역마다 열차에 오른다. 열차 안은 그때마다 떠들썩하다. 하루의 성과가 문제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공입니다. 성공! 꽤 어려운 상대였는데 마지막에는 이해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신심하겠다고 결의를 굳혔습니다. 듣는 쪽도 말하는 쪽도 기뻤다. 한 사람 또 한 사람을 숙명의 족쇄에서 구제하는 일은 이렇게도 깊은 환희를 일으킨다고는 그들 자신도 깊이 자각하진 못했다. 하지만 이 환희는 그들의 혹독한 일상생활에서는 지금껏 보지 못한 광명이고 유일하게 가슴에 와닿는 보람이었다. 밤늦게 유바리에 도착해 각자 집으로 향하는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리고 다음에 다가올 휴일을 고대했다. 곰 부대는
유발이 회원의 정렬이 스스로 만들어낸 토속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광선유포의 민중부대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에 힘있는 전투부대였다고 할 수 있다. 홍교 전선은 순식간에 확대되고 홋카이도 전역에 무수한 거점이 형성되었다. 먼저 무로란 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서는 오이와케, 도마코마이, 시라오이, 무로란, 오이와케에서 북상해 유니, 구리야마, 구리사와, 시리베시, 히야마 지청 방면에서는 오샤만베, 이마카네, 세타나, 란코시, 구찬, 이와나이, 오타루에서 아사히카와에 걸쳐서는 고토니, 삿포로, 에베스, 이와미자와, 비바이, 나이에, 다키카와, 아카비라, 아시베스, 후라노, 오치아이, 비에이, 그리고 가미카와, 기타미, 아바시리. 유바리에서 아바시리까지는 400km가 넘었다. 또한 이시카리, 하마마스, 스키가타, 히타카 본선이 지나가는 노선에서는 도미카와, 니카푸, 우라카와, 이처럼 어느 곳이나 유바리 지구에 크고 작은 거점이 생기게 되었다. 유바리 회원은 몸을 아끼지 않는 이런 실천으로서 학회의 전통 정신을 체득해갔다. 그리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위대함을 체험으로써 스스로 실감하고 그 실감을 소리도 드높이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 그들은 일개 서민으로서 최고의 선을 행하고 있었다. 유바리 지구를 결성한 이래 매월의 절복 성과는 분쿄 지부에서 언제나 최상위였다. 아라카와 지구부장의 불단에는 어본존 신청 용지가 몇 장씩 놓여 있었다. 또 삿포로에서는 어본존을 하부받는 입회 희망자를 위한 대절 버스가 준비되어 있었다. 지구를 결성하고 반년이 지난 1956년 5월 1일 도쿄 도시마 공회당에서 열린 본부간부회에서 아라카와 쇼조가 신진 지구부장으로서 전국의 간부들 앞에서 활동 보고를 했는데 지구원 107명도 본부간부회에 대거 동행했다. 그리고 지구를 결성한 지 8개월 만인 그해 7월에는 약 2배인 1350세대까지 약진했다. 도쿄의 본부나 지부와의 연락도 긴밀해지자 1957년 1월에는 분쿄 지부장 대리로서 야마모토 신이치가 유바리를 처음 방문했다. 신이치는 사흘간 머물며 지도에 온 힘을 다했다. 신이치는 이 무렵 야마구치 개척 지도를 하고 있었으므로 매우 바빴지만 꽁꽁 얼어붙은 눈 속에 유바리까지 발걸음을 옮겼다. 가장 힘든 환경에서 싸우는 동지를 전력으로 격려하자는 것이 신이치의 신조였기 때문이다. 신이치가 유바리에 머문 첫날인 1월 13일에는 지구 총궐기대회가 오카나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씩씩하게 모인 1300명의 지구 회원이 장내를 가득 메웠다. 이 자리에서 반의 증설 발표, 45개 반과 2500세대로 한 해를 출발하게 되었다. 지난해 도다주세이가 사찰 건립의 조건으로 약속한 2000세대는 어느새 달성되어 있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2000세대 달성을 불과 1년 4개월 만에 달성한 것이다. 학회의 지방 거점으로서 유바리가 얼마나 급속히 발전했는지 역력히 보여주는 모습이었다. 그런 만큼 유바리 지구를 습격한 맛 또한 컸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유바리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던 행해를 기위 힘쓰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는 원리대로 이윽고 다투어 일어나는 탄노 사건의 불씨는 이 산속에서 서서히 불타오르며 확산되고 있었다. 1957년 6월 6일에는 유바리 청년들이 탄노에 항의하는 데모를 독단적으로 행한 뒤 유바리의 조합지부 중에는 창가학회에 대한 호기심과 반발심에서 작은 대결을 일으키는 곳이 있었다. 6월 14일 마야치 탄노가 유바리의 창가학회에 간담회를 신청해왔다. 장소는
마야치에 있는 유치원이었다. 창가학회 측에서는 분교 지부간사가 된 미스바야시 아키타로를 선두로 청년부 간부 이하 24명, 탄노 측은 마야치 탄노의 모든 간부를 포함해 조합원 수십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좌우에 나란히 앉으면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해질 수밖에 없었다. 일단 간담회가 시작되자 간담과는 거리가 먼 격렬한 논쟁이 되고 말았다. 탄노 측은 종교에 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없었다. 그들의 주장은 상식에서 벗어난 난폭한 주장이었다. 학회 측은 종교의 정사에 대한 토론이라면 득이 만만했다. 평정하게 논리적으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 적나라하게 폭로된 탄노 측의 무지는 누가 봐도 창피할 정도였다. 이래서는 대화가 되지 않겠군. 과연 창가학회는 대단한 단체다. 조배 간부가 마치 어린애 취급을 당하고 있지 않은가. 학회원을 깔보고 덤벼든 탄노 측은 학회가 뜻밖의 강적임을 알고 당황했다. 탄노 측은 그 당혹스러움을 숨긴 채 체면을 차리면서 달아날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이날 14일 같은 무렵 유바리의 호쿠탄 평화탄광노조의 평화회관에는 조합원이자 학회원인 사람들의 아내들이 모였다. 이곳 조합지부의 간부는 마야치 탄노보다 더 교활하고 음험했다. 간담을 핑계 삼아 아내들에게 남편의 언동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정말이지 곤란합니다. 조합의 단결이 요즘 크게 대두되어 도쿄의 중앙부에서 그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문제에 대한 통달이 있어 유바리에 있는 우리도 중간에 껴서 난처합니다. 무슨 통달인가요? 신흥 종교에 대한 대책인데 장가학회도 대상에 올라와 있습니다. 요컨대 장가학회 신심은 조합의 단결을 깨뜨리고 있다는 말이죠. 이대로라면 결국 조합에서 나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합에서 나가는 거야 상관없다 해도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사를 그만두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회사와 조합의 유니언 숍 제도를 내세워 은근히 협박하고 있었다. 그날그날의 생활에 민감한 주부들로서는 일종의 위협이었지만 아내들은 더 한층 창조에 면려하여 더욱 굳게 단결했다. 이 무렵 탄노 간부는 유바리의 각 탄광에서 창가학회원에 대해 갑자기 공세로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6월 17일부터 19일까지 홋카이도 탄노 제10회 정기대회가 열렸다. 18일에는 학회 문제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발언이 오갔다. 특히 문제가 된 의제는 지난달 탄노 제17회 대회 때 결의한 신흥종교 단체에 대한 대책의 행동 방침을 홋카이도 탄노가 어떻게 소화하고 구체화할 것이냐는 문제였다. 신유바리 탄노의 어느 대의원은 조합 통제라는 측면에서 말하면 위반 행위로 간주되는 일은 선거 때만 눈에 띈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유바리 탄노의 대의원은 절복 등의 행위는 탄노의 조직을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또 어느 대의원은 조합 간부가 조합원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괴로움이나 고뇌에 진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창가학회에게 조직이 붕괴당한다. 조합 간부의 관리화가 문제다. 라고 말하면서 반성을 촉구했다. 여러 가지로 의논을 했지만 대다수는 통제 처분을 포함해 단호히 대결하는 방침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이에 편승한 집행부는 미리 준비해온 대결의 원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책위원회 설치. 둘째, 자료, 조사, 연구활동. 셋째, 조직 내부의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대책. 이 세 가지를 결정하기는 했지만 막상 구체적으로 실행하려고 하자 탄광의 노조가 제각기 다른 뉘앙스를 풍겼다. 신유바리 탄노처럼 대립을 회피하려는 조합도 있었다. 하지만 어느 강경한 조합은 대회가 끝나자 곧바로 유선방송으로 반학회를 외치는 선전을 했다. 이 부당한 의결에 맞서
조합원인 학회원들은 용감하게 투쟁했다. 분쿄지부 간사 미스바야시 아키타로는 6월 19일 아침 홋카이도 탄노가 신흥 종교단체에 대한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창가학회에 대한 대결 방침을 결의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미스바야시는 서둘러 혼초에 있는 전보전화국의 문을 열었다. 그리고 곧바로 분쿄지부에 전화를 걸어 이 중대한 사건을 전했다. 지부의 응답은 알겠다. 이쪽에서 검토해보고 곧바로 연락할 테니 집에서 대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미스바야시는 집에서 지구의 간부들과 대기했지만 안정이 되지 않았다. 초조하게 몇 시간을 기다리자 전보가 도착했다. 학회 본부에서 온 전보였다. 곧바로 항공편으로 상경하기 바람이라고 써 있었다. 미스바야시는 청년부 간부 한 명과 곧바로 유바리를 출발해 삿포로에 갔다. 삿포로의 항공회사에서는 도쿄행은 이미 만석이고 이틀 뒤의 예약권만 남아있다고 했다. 두 사람은 초조한 마음으로 지토세 공항에 가서 자리가 나오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날이 저물고 대기실에서 하룻밤을 지새울 수밖에 없었다. 이튿날 아침에 제1편도 빈자리가 없어 허탈하게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었다. 그런데 출발 5분 전에 돌연 좌석 2개가 취소되어 두 사람은 생각지도 못한 제1편에 탑승할 수 있었다. 미스바야시와 청년이 학회 본부에 도착한 때는 20일 오전 11시가 지나서였다. 도다 주세이를 비롯해 고니시 다케오 이사장, 분쿄 지부장 대리인 야마모토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다. 미스바야시가 자초지종을 상세히 보고하자 그들은 유바리의 상황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비로소 알 수 있었다. 야마모토 신이치가 결론을 내리듯 미스바야시에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이쪽에서 손을 쓸 테니 유바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는 안심하기 바란다고 전해주십시오. 어쨌든 단단히 신심을 관철해야 합니다. 신이치는 분쿄 지부장 대리로서 유바리 회원들이 지금 얼마나 본부의 마음을 의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하루하루 낙방과 폭발 위험에 노출된 갱내 깊은 지하에서 일하면서 또한 창가 학회원으로서 광선유포의 정열을 불태워왔다. 그리고 탄노라는 거대한 힘에 몸에 사무칠 만큼 잘 알면서도 앞을 갈아먹고 서 있는 이 마에게 온 힘을 다해 도전하려고 한다. 그들을 단호히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시인치는 유바리의 회원을 생각하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그는 강한 어조로 미스바야시에게 말했다. 만일 이 이상 유바리의 동지가 괴롭힘을 당하면 학회는 총력을 다해 맞서 싸우겠습니다. 내가 선두에 서서 유바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렵 사태가 급박한 곳은 유바리뿐만이 아니었다. 4월 하순에 일어난 오사카의 참의원 보궐선거의 위반 사건에서도 날이 갈수록 체포자가 많이 나왔다. 게다가 조사당국은 고니시 이사장과 야마모토 신이치까지도 체포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다. 그 움직임은 변호사를 통해 고니시와 신이치에게도 전해졌다. 그리고 이윽고 고니시도 신이치도 모두 오사카에서 체포되게 이른다. 창가학회가 시작된 이래의 먹구름이 홋카이도와 오사카에서 동시에 피어올랐다. 미스바야시와 청년이 유바리에서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은 6월 23일 호쿠탄 평화탄노 제15회 정기대회가 시내에 있는 와카나 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앞서 열린 홋카이도 탄노 제10회 정기대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보고되었다. 그때 조합원이자 학회원인 어느 반장 한 명이 정면으로 질문의 화살을 쏘면서 집행부에게 승부를 걸었다. 이 배포문서에는 학회원들이 신앙하면 파업을 하지 않아도 임금이 올라가 생활이 편해진다. 갱내에서도 다치지 않고 병도 절대로 걸리지 않는다고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화노조원인 학회원 가운데 그런 운동을 한 자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조합의 단결을 해치고 조합 활동에 불이익을 준 학회원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 있다면 사실을 들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오늘까지 조합 활동에 전적으로 협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기 바랍니다. 집행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쩔쩔맸다. 실제적인 예를 들라고 하자 아무런 예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일이 번잡해지지 않기를 바랬다. 그 질문에 해당하는 실제적인 예는 없는 듯합니다. 또 우리는 창과학회에 대한 연구가 참으로 부족하고 그 내용에 관해서도 거의 모릅니다. 앞으로 깊이 연구해서 때가 되면 조합의 방침을 결정하겠습니다. 홋카이도 탄노 전체 대회에서 강행한 의결은 유발이 한계 지부의 탄노 앞에서 여지없이 그 본색을 드러내게 되고 얼마나 부당한 의결이었는지 명백히 밝혀졌다. 탄노 그 자체의 무책임함이 드러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홋카이도 탄노는 앞서 채택한 의결을 바탕으로 창가학회 대책위원회를 발족시키고 6월 27일에는 창가학회를 몰아세우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을 담은 지령을 홋카이도 전역에 있는 탄노 조합의 각 지부 앞으로 보냈다. 그 지령에 담긴 일정은 7월부터 9월까지의 3개월 동안을 투쟁 기간으로 하고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제1단계인 7월 한 달 동안은 창가학회 대결 준비 기간으로 하고 회원 수나 활동 상황 등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그리고 홋카이도 조합의 75개 지부의 통일 지도 기관으로서 가칭 신흥종교 대책 지도본부를 설치하고 각 지부에는 대책위원회를 설치한다. 제2단계인 8월은 창가학회 박멸 제1차 행동기간으로 하고 학회원을 개종시키는 일에 주안점을 둔다. 구체적으로는 지도본부를 중심으로 교육, 선전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각 가정을 호별 방문한다. 그리고 가족까지 포함해 대화함으로써 개종을 재촉한다. 제3단계인 9월에는 3개월 동안의 투쟁 성과를 검토하고 모든 시점에서 총점검을 실시한다. 정세에 따라서는 제2차 투쟁 일정을 짠다. 그 지령은 신교의 자유를 짓밟는 그야말로 오만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다. 그들은 마르크스의 종교관인 종교는 아편이다라는 단편적인 견해를 금과 옥조로 삼고 학회를 편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데 불과했다. 마르크스라는 권위의 울타리 뒤에 숨은 그들은 니칠의 내성인 불법이 무엇인지 또 창가학회가 어떤 단체인지 알려고도 하지 않고 불합리하게도 학회원을 배척하려고 했다. 탄노가 3개월 동안의 일정으로 투쟁에 들어가기 직전 사태가 뜻밖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리고 탄노의 기존 방침은 완전히 힘을 잃고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여기에는 풍운 속으로 몸을 던지고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장렬하게 도전한 학회원들의 과감한 행동이 있었다. 학회 본부의 청년 간부를 비롯해 홋카이도, 그 중에서도 유바리의 회원들이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훌륭히 단결해 커다란 마와 맞섰을 때 마의 그림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6월 27일 탄노에서 창가학회 박멸 투쟁의 일정을 담은 명령이 떨어지자 도다주세이는 격노했다. 탄노가 그렇게까지 학회원에게 압력을 가한다면 단호히 대항하자. 드디어 전투 개시다. 학회는 태도를 표명하기 위해 곧바로 홋카이도에서 대회를 열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또 유바리에서는 분쿄지부 간사인 미스바야시 아키타로가 단신으로 유바리 탄노 사무실을 찾아갔다. 조합장에게 직접 항의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그 도중에 미스바야시는 홋카이도 신문 지국장도 동행하게 되었다. 미스바야시가 조합장과의 면담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서기장이 대신 응대해 이야기는 결말이 나지 않았다. 미스바야시가 조합장과의 면담을 주장할 때마다 서기장은 옆방에 들어가 조합장과 상의하는 듯 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기장이 미스바야시에게 말했다. 미스바야시 씨, 당신들이 신앙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앞으로 포교 활동은 그만두기 바랍니다. 조합원에게 폐가 됩니다. 미스바야시는 서기장의 말을 집요하게 추궁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포교야말로 신앙의 생명입니다. 헌법도 포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탄노가 그 포교의 자유를 방해하겠다는 뜻입니까? 헌법 위반입니다. 우리가 하는 포교는 이 세상에서 불행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제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둘 수는 없습니다. 또 당신들은 대결하기로 의결했다는데 도대체 학교와 어떻게 대결할 생각입니까? 서기장은 미스바야시가 엄하게 추궁하자 입을 다문 채 대답하지 못하고 다시 이야기 도중 일어나 또 옆방으로 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서기장과 조합장, 교육선전부장 이렇게 세 사람이 모습을 나타냈다. 미스바야시 씨, 이렇게 한다고 해도 결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정식으로 장소를 정해 대화하지 않겠습니까? 미스바야시는 이때 문득 지난해의 오타루 문답이 머리에 스쳤다. 공장 대결, 드디어 탄노와의 대립이 여기까지 오고 말았는가. 그는 재빨리 마음속으로 창제하고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고 다짐했다. 요컨대 공적인 장소에서 하케와 탄노가 대결하자는 말이군요.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겠군요. 좋습니다. 대결이라. 좋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글쎄요. 날짜는 7월 4일에 유바리 시내에서 하면 어떻습니까? 장소는 나중에 우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틀림없겠지요? 반드시 연락하겠습니다. 홋카이도 신문 지국장은 뜻밖에도 이 회견의 참관인이 되었다. 하객을 받고 사무실에서 나온 미스바야시는 학회 본부에 연락했다. 학회 본부의 움직임은 신속했다. 탄노와의 대결을 위해 곧바로 행동이 개시되었다. 청년부 대표가 차례로 홋카이도에 갔다. 곧 유바리 탄노에서 대결 장소를 지정해 통보해왔다. 7월 4일 유바리 노동회관 홀에서 실시하고 싶다. 쌍방에서 각각 10명 정도 참석하고 탄노 측에서는 홋카이도 탄노 위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또 홋카이도 신문사에서는 신문사의 사회로 탄노와 학회 간의 지상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한다는 뜻을 전해왔다. 지상 토론회에 탄노는 유바리 탄노 대표 한 사람과 홋카이도 탄노 대표 한 사람이, 학회 측에서는 난조 다카야스 홋카이도 총지부장과 유바리의 미스바야시 아키타로가 참석했으면 한다는 요청이었다. 예정 날짜는 6월 29일이었다. 미스바야시는 사태가 너무 빠르게 돌아가자 놀랐다. 그는 지상토론회 하루 전인 28일 사포로 여관에서 난조와 만나 토론 대책을 협의하고 자정이 넘어서야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긴장해서 오는 흥분 때문에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간신히 걷잠이 들었을 때 미스바야시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희미하게 들었다. 잠시 뒤 머리맡에 누군가 서 있는 듯한 기척이 났다. 누굴까 하고 벌떡 일어나는 순간 미스바야시는 앗 하고 놀랐다. 야마모토 실장님이 아닌가? 미스바야시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 야마모토 신이치가 유연히 웃으며 서 있었다. 미스바야시와 난조는 깜짝 놀라서 이불 위에 앉았다. 신이치는 두 사람을 보며 친근하게 웃음을 지었다. 놀랐나 보군. 유바리에 가 있었는데 이쪽 일이 걱정되어 급히 달려왔다네. 내일은 마음껏 싸워주기 바란다. 무슨 일이든 학회 정신이다. 토론에도 근본은 절복 정신이다. 두 사람은 신이치의 갑작스러운 출연에 놀라기는 했지만 만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안도감으로 바뀌었다. 이튿날
난조와 미스바야시가 여관을 나설 때 시인치는 미스바야시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이렇게 말했다. 자, 단노와 벌이는 대결이다. 자네들의 오늘 싸움으로 승부가 결정된다. 최선을 다해 싸우고 오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탁하네. 시니치의 격려에 미스바야시는 눈물을 글썽이면서 마음속으로 필승을 다짐했다. 그는 마음속으로 창제하면서 공장 대결이 열리는 산업회관에 택시를 타고 갔다. 안내를 따라 안쪽 방으로 들어서자 탄노 측 대표는 홋카이도 탄노의 사무국 차장과 법규 대책부장 이렇게 2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리고 오후 1시가 되자 홋카이도 신문 사회부장이 사회자를 맡으면서 드디어 토론회가 시작되었다. 사회자는 먼저 탄노 측에게 대결에 이르게 된 경위를 설명해달라고 부탁했다. 사무국 차장은 처음부터 창가학회에 대한 인식이 매우 얕았음을 드러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지지난해 전까지는 창가학회 따위는 몰랐습니다. 지난해 참의원 선거를 계기로 갑자기 표면에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학회에서 추천한 후보의 표가 의외로 늘어나자 깜짝 놀랐고 이대로 가면 조합의 조직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결할 수밖에 없었다고 꽤 정직하게 고백했다. 학회 측의 반론은 탄노의 인식은 근본적으로 이상하다는 미스바야시 말에서 시작되었다. 선거를 파괴했다는 것인지 또는 노조의 말단 조직을 파괴했다는 것인지 도대체 어느 쪽입니까? 만약 학회원 중에서 노조의 조직을 따르지 않는 이가 있다면 말해보십시오. 신심을 통해 더욱 좋은 조합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학회 정신입니다. 우리는 노조한테 칭찬받을 일을 했으면 했지 반감을 살 일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선거도 국민에게 부여된 권리이고 자유는 존중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누구에게 한 표를 던지든 자유인데 그것을 조직 파괴라고 말하다니 전혀 예상 밖이군요. 양자의 처지는 이로써 명백해졌다. 원래 노동단체의 목적과 종교단체의 목적이 대립하는 것이 아닌 이상 대결해야 할 존재가 아닌 양쪽 추천 후보자에 대한 선거상의 이해가 충돌했을 뿐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파생적인 문제가 토론의 재료가 되어 쌍방은 서로 양보하려 하지 않고 당초의 견해를 반복해서 주장하기만 했다. 마지막 결론다운 결론이라고 한다면 탄노 측이 말한 이런 변명이었다. 우리는 아직 학회 측이 말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학회 측에서 하는 말이 앞으로의 행동에 솔직한 형태로 활용되지 않을 때는 나타난 현상에 대해 대결하겠습니다. 그럴 일이 없도록 학회 측에서도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도 잠시 지켜볼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 학회 측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주장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종교와 대결하는 행위 자체가 요점에서 벗어난 일이고 탄노 측이 말한 그런 일을 만약 실행한다면 명백한 헌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대결이라고 하는데 좀 더 대화해야 합니다. 탄노는 학회를 잘 모르지만 대결 자세는 견지한다고 했다. 학회는 탄노가 말하는 대결의 이유 자체를 모르겠다고 했다. 토론은 전혀 악의가 맞지 않았고 아무런 결실도 없이 끝났다. 그 까닭은 종교에 대한 사고방식이 서로 크게 다르기 때문이었다. 탄노 간부는 괴로운 생활 문제는 조합운동을 통해 기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고 종교는 이를 저해하는 존재라고 믿었다. 이에 대해 학회 간부는 인간의 근본적인 고뇌를 해결하려면 올바른 종교를 따라야 한다. 조합운동이 생활을 개선하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는 있지만 부분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양자 간의 인식과 신념의 현격한 차이는 언제까지고 평행선을 달렸다. 결국 종교에 대한 몰인식, 학회에 대한 몰이해가 사태를 쓸데없이 분규로 이끌었다고 해도 좋았다. 그 모습은 광선유포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말해준다고 할 수 있다. 지상토론회가 벌어진 29일 오후 같은 시간 무렵 유바리에서는 도쿄에서 파견 나온 사와다 료이치 부대장 일행이
미스바야시의 집에서 지구관부로부터 사정을 듣고 있었다. 거기에 유바리 탄노 교육 선전부장이 갑자기 찾아왔다. 그는 극도로 긴장한 탓인지 굳은 표정으로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느닷없이 이렇게 말했다. 저 정말로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대결권에 관해서는 무기한 연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죄송하지만 우리는 7월에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므로 그 준비다 뭐다 해서 지금은 대결 등을 할 여유가 없는 실정입니다. 태도가 돌변해도 유분수이다. 무기한 연기라고 해도 백지화되어 철회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사와다 류이치는 물론 누가 할 것 없이 격노했음은 당연했다. 대결이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어온 적은 당신들이요. 바쁘기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일부러 와 있지 않습니까? 대결하지 않고는 도쿄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왔으니 예정대로 합시다. 사와다는 분노를 누르면서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그들의 의견을 완고히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선전부장은 횡설수설하면서 애원하는 듯한 상태가 되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정말이지 바빠서 그렇습니다. 거듭 사과드립니다. 저기 아라카와 씨, 어떻게든 해주십시오. 동석한 아라카와에게까지 호소했다. 아라카와는 불끈불끈 화가 치밀어 올랐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학회원을 실컷 괴롭혀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일부러 그 일 때문에 사와다 씨 일행이 도쿄에서 왔습니다. 이젠 절대로 안 됩니다. 교육선전부장은 황급히 일어서더니 만류하는 손을 뿌리치면서 이렇게 한마디 내뱉고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대결만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탄노 측이 왜 이렇게 급변했는지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쿄의 탄노 본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린 듯했다. 탄노 대회에서 결정한 대결 방침에 따라 유바리 탄노는 무조건 정면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탄노의 방침이 헌법에 보장된 신교의 자유를 위협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던 조합 본부는 서둘러 중지 명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으리라. 마침 이 무렵 사포로 여관에서는 방금 끝난 토론회의 녹음 테이프를 야마모토 실장을 둘러싸고 듣고 있었다. 녹음 테이프를 다 듣자 야마모토 신이치는 그저 한마디 짧게 말했다. 성공이다. 우리가 이겼다. 그때 유바리에서 전화가 오고 대결을 중지하자는 제의가 있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신이치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현지의 혼란을 예상하고 그 싸움의 한복판에 몸을 던지고자 다시 유바리로 향했다. 미스바야시의 집에는 근심 어린 표정을 한 간부와 회원들이 많이 모여 있었다. 신이치는 그들의 얼굴을 쭉 둘러보았다. 모두 안심하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지휘하겠습니다. 민중을 위한 투쟁이므로 승리는 반드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저녁 신이치는 많은 사람을 지도하면서 이미 결정된 대로 7월 1일에는 삿포로에서 7월 2일에는 유바리에서 열리는 탄노에 항의하는 집회의 준비를 늦게까지 지휘했다. 6월 30일 아침 신이치는 탄노의 교육선전부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하지만 교육선전부장은 그날 열리는 제44회 유바리 탄노 대의원 대회에 출석한다는 핑계를 대며 면담을 거부했다. 탄노의 대회가 끝난 뒤 신이치는 다시 교육선전부장에게 면담을 신청했지만 교육선전부장은 몸에 열이 있다는 이유로 완강히 계속 거절했다. 신이치는 분통을 터뜨리는 청년 간부들을 여관에 모이게 했다. 유바리에서 하는 대결은 이것으로 없게 되었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탄노 측은 앞으로도 여러 가지 수단으로 학회원을 괴롭힐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 이번 기회에 유바리의 학회원을 2번 다시 괴롭히지 못하도록 철저히 싸워 단숨에 결말을 내야 한다. 신이치는 7월 2일에 열리는 유바리 대회의 행동 계획을 청년들과 함께 면밀히 협의하면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해 말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날 아침
도쿄에 전보 한 통을 보냈다. 이날 6월 30일 도쿄 미나토구 아자부 공회당에서 대학부 결성대회가 열렸다. 새로운 세기를 짊어질 수재들의 모임인 대학부의 결성대회를 축하합니다. 회장 선생님의 슬하로 씩씩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야마모토 신이치. 이 축전은 대학부 결성대회에서 체험단 발표가 끝난 직후에 낭독되었다. 대회에는 묘법의 대학생 약 500명이 참석했다. 대학부 설치를 발표하고 시로야 구니오가 초대 대학부장에 임명된 때는 한 해 전인 1956년 4월이었다. 하지만 신앙의 가장 회의적인 연령대인 대학생층을 통합하려면 준비 기간이 많이 필요했다. 1956년 9월 그 협의를 하고자 회합을 열었을 때 전국에서 모인 대학생은 불과 50명도 되지 않았다. 그 이후로 청년부 속에서 간담회나 위원회를 착실히 거듭하면서 12월에는 부원이 190명으로 확대되고 그 속에는 여대부 12명도 포함되어 있었다. 하지만 아직 결성대회를 개최할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멤버들이 분기하여 부원을 증가시키고자 힘쓴 결과 간신히 500수십 명의 부원이 갖추어졌다. 밤사이에 내리던 비도 활짝 깬 이날 대학부들이 희희낙낙하며 전국에서 모였다. 도다주세이는 단상에서 학생들을 상냥하게 자애 가득한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도쿄대학교 법화경 연구회의 그 이론쟁이들이 이만큼 성장했단 말인가. 여학생도 꽤 있군. 장래의 사회 리더는 대학 출신자가 압도적으로 많아질 것은 명백하다. 묘법을 호지한 리더, 다시 말해 대학부 출신자가 미래 사회에서 활약하지 않는다면 광선유포를 실현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이 500명이 중요하다. 원컨대 건강하게 훌륭히 성장해주기 바란다. 연구 발표와 대표의 포부 발표가 있은 뒤 시로야 대학부장이 인사말을 했다. 대학부가 지부와 청년부의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이윽고 이렇게 결성식을 거행할 수 있게 되어 여러분과 함께 더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진심을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 대학생을 이만큼 모을 수 있게 되자 대학부장은 우선 한시름 놓은 심정이었다. 시로야는 이 대학부들에게 보내는 희망을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마쳤다. 전 민중이 추구에 맞지 않는 참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인재가 되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을 계기로 학업에 전념함은 물론이고 투쟁할 때는 용감하고 씩씩하게 일어서는 참된 인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윽고 박수 속에서 도다주세이가 단상에 올랐다. 도다의 표정은 참으로 온화하고 밝았다. 오직 기쁘다는 말밖에는 없습니다. 나는 올해 58이지만 24살 때부터 40 넘게까지 시습학관이라는 학원을 경영했습니다. 조대 회장은 그 시습학관에 자주 오셔서 나와 함께 교육학을 연구하셨습니다. 거기서 놀랍게도 특별히 박사라고 해서 훌륭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무렵 내게 수학이나 국어를 배운 사람 중에는 어느새 그렇게 되었는지 문학 박사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 무렵 지도하고 가르친 학생 수는 거의 1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 중에 법학 박사, 문학 박사, 회사의 중역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1만 명이라는 수에서 보면 몇 명 안 되는 셈입니다. 대학부는 수가 적다고들 하지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중역이 되고 절반 정도가 박사가 된다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박수가 일제히 터져나왔다. 도다스라에 500명이나 되는 대학생이 모여 묘법에 생애를 바치고 사회의 지도자로서 자립하겠다고 서원했다. 도다는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기뻤다. 시습학관에서 가르친 1만 명의 제자는 묘법을 호지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도다의 눈앞에 정렬해 있는 대학 부원은 묘법을 신수하고 광선유포를 위해 살아가고자 하고 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도다는 앞으로 수십 년 뒤에
그들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자 기쁨이 복받쳐 어찌할 바를 몰랐다. 이만큼의 지도자가 생긴다면 그야말로 지금 세간에서 지도자라고 추앙받는 사람들의 안색은 틀림없이 창백하게 변해버릴 것입니다. 내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무쪼록 잘 부탁드립니다. 창가학회 대학부는 이날 화려하게 출발했다. 도다 조세이가 오랜 구상 속에서도 이루지 못하던 대학부였다. 그 조직이 겨우 정돈되어 이제 마지막으로 실현된 것이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1957년 6월 30일이라는 날은 창가학회로서는 참으로 기념해야 할 역사적인 날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하루 전인 29일은 도다주세이가 묘오공이라는 필명으로 저작한 소설 인간혁명이 발매된 날이었다. 발행일은 7월 3일인데 이날은 도다가 12년 전인 1945년 추록한 날이다. 이 소설은 도다의 신앙생활을 골자로 하고 전쟁 때의 고투를 부각시켰다. 당시 군부정부의 탄압으로 갇히게 되었을 때 그때 겪은 엄청난 신앙체험은 그를 소생시켰을 뿐만 아니라 700년 이래 이어진 광선유포의 불길을 요원의 불길처럼 타오르게 했다. 그리고 이 6월 30일에 오사카부 경찰본부에서 형사 2명이 도쿄에 왔다. 이사장 고니시 다케오와 청년부 실장 야마모토 신이치 이렇게 두 사람을 체포하기로 결단을 내린 것이다. 고니시 다케오는 도쿄에 있었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멀리 홋카이도에 있었다. 신이치가 집에 없었으므로 형사들은 본부에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곧바로 삿포로의 여관에 연락했지만 신이치는 이때 유바리에 나가 있었다. 이튿날 있을 삿포로 대회를 준비하느라 어수선한 가운데 홋카이도 경찰본부의 형사가 삿포로의 여관으로 찾아왔다. 부재 중인 신이치를 대신해 세키 히사오가 응대했다. 오사카 부경에 출두하라는 말이군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안 됩니다. 하루 이틀 정도 기다려 주십시오. 그렇게는 곤란합니다. 곧바로 오사카로 출발하지 않으면 체포장을 발급하려면 금방이라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형사의 말에 세키가 엄한 어조로 말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야마모토 신이치는 도망치지도 않고 숨지도 않습니다. 내일은 삿포로에서, 모레는 유바리에서 참으로 중요한 회합이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오. 하루 이틀 늦는다고 해서 지장 없지 않습니까? 야마모토 신이치의 신병은 내가 틀림없이 보증하겠습니다. 그럼 사흘이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럼 상사와 상의하겠습니다. 전화를 걸고 오겠습니다. 도쿄와 오사카에도 연락할 필요가 있었는지 꽤 긴 시간 동안 전화를 했다. 그리고 겨우 양해를 받았다. 한편 삿포로에서 7월 1일, 유바리에서 2일에 열기로 한 탄노에 항의하는 집회에 참여하고자 도쿄 등의 청년부 유지들이 29일부터 30일에 걸쳐 스가루 해협을 속속 건너고 있었다. 탄노의 압력이 분쇄되기를 바라면서 이들 청년들은 유바리 동지를 격려하고 응원하고자 일어섰다. 그들은 스스로 여비를 마련하고 시간을 냈다. 그리고 동지를 위해 홋카이도에 왔다. 도다주세이는 이 긴박한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태연자약했지만 고니시나 신이치에 대한 오사카 부경의 처사에 대해서는 깊이 분개했다. 도다는 오랜 친구인 오자와 기요시 변호사에게 서둘러 오사카에 가달라고 부탁했다. 도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의 몸은 봄이 지나면서 날이 갈수록 쇠약해졌고 그 쇠약함은 뜻밖에도 매우 깊었다. 밤에 잠들어도 금방 잠이 깼다. 그리고는 새벽 무렵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은 길고 그러면서도 아침이 금방 찾아오는 듯했다. 고니시와 신이치의 일이 잠시도 도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앞으로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자꾸만 걱정이 되었다.
광선유포의 역사를 학회가 엮어가는 하나의 직물이라고 한다면 1957년이라는 시간의 날실에서 6월부터 7월에 걸친 일주일 동안의 여러 가지 일들이라는 시실은 생각지도 못한 선명하고 강렬한 색조를 만들고 있었다. 소설 인간혁명을 발간한 기쁨이라는 실, 대학부 결성대회의 축하라는 실, 오사카 부경이 휘감아온 검고 거친 실, 사포로와 유버리에 타오르는 듯한 대회라는 실, 그리고 오사카로 향하는 야마모토 신이치의 걱정이라는 실. 여러 가지 색깔의 실이 어우러지고 하루 또 하루 배틀의 북이 오가면서 때의 천은 단단히 짜여졌다. 7월 1일 저녁 6시부터 삿포로시의 나카지마 스포츠센터에서는 창가학회의 삿포로 대회가 열렸다. 서둘러 개최해야 한 대회인데도 약 1만 3천 명의 회원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었다. 멀리 하코다테에서도 구시로에서도 아사히카와에서도 버스를 대절해 참석했다. 도쿄 대표의 얼굴도 보였다. 사태의 시급함을 알고 달려온 회원들은 개회 전부터 장례를 압도한 열기에 더욱더 의기충전한 위세를 보였다. 난조 다카야스 홋카이도 총지부장이 개회사를 하고 미스바야시 아키타로 분쿄 지부간사가 경과보고를 했다. 그리고 도쿄에서 온 청년부 간부가 탄노의 일방적인 의결을 비판한다는 제목으로 강연을 했다. 그는 탄노 간부들은 종교에 대해 놀랄 만큼 무지하다고 말하고 헌법 제20조의 신앙의 자유는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를 보장한다는 조항과 탄노조화법 제5조의 어떠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도 인종, 종교, 성별, 문벌 또는 신분에 의해 조합원 자격이 박탈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확실히 제시했다. 그리고 이번에 탄노가 창가학회의 대결을 걸고 간섭한 행위는 명백히 위법이고 조합의 존재를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말하고는 이렇게 결론지었다. 그러므로 이번 탄노의 의결로서 우리 학회원을 단 한 사람이라도 내쫓고자 한다면 그것은 조합 간부 스스로 조합의 자격을 포기하는 행위이자 현재 조합의 자살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어서 유바리 지구의 간부이자 탄노 조합원인 회원 2명이 보고를 발표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생생했다. 조합운동으로 봉건적인 노동 조건 등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개인의 행복 문제는 이상에서 훨씬 더 멀어지게 되었다. 조합비를 내고 조합원으로서 의무를 다한다 해도 부부싸움이나 빚쟁이의 괴로움, 병고 등을 해결할 수는 없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신앙이 꼭 필요하다는 내용이었다. 이어서 탄노의 봉건제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강연으로 이어져 자유와 평등이라는 현대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탄노의 차별적인 조치를 지적하고 탄노 간부를 규탄했다. 그리고 오사카에서 온 간부가 탄노 간부의 깊은 반성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강연을 발표했다. 그는 노동 귀족으로 타락한 관료주의에 빠진 탄노 순회 간부의 실태를 폭로하고 그들이 자신의 정계 진출을 위해 조합원을 발판으로 삼고 있는 실태를 밝혔다. 그리고 다가오는 선거가 걱정된 탄노 순회 간부들이 창가학회 3개월 박멸운동 같은 불손한 일을 생각하기 시작했고 이는 그야말로 이성을 잃은 모습이라고 공격했다. 탄노를 향한 참석자의 항의와 분노는 더욱더 맹렬히 불타올랐다. 이어서 이사 한 사람이 창가학회와 조합 활동에 관하여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연에서 그는 먼저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관점에서 이 사건을 다루고 불전에는 환착 어본인이라는 말이 있다고 말했다. 하늘로 쏜 화살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돌아오듯이 학회를 박멸하려는 탄노야말로 언젠가는 반드시 분열하지 않겠느냐고 확신을 담아 호소했다. 그리고 화제를 바꾸어 학회원이면서 조합원이라는 점에는 본래 아무런 모순도 없다고 지적했다. 창가학회의 지도정신은 조합원이라면 조합이라는 법이 있다. 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으로서 훌륭히 생활하십시오 입니다. 이 점은
지금까지 줄곧 지도해온 바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실행해왔습니다. 조금 더 노조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혼란스럽게 했다고 말한다면 그 까닭은 선거에서 표가 줄었기 때문이 아닙니까? 조합과 선거 문제를 창가학회와 탄노 문제, 요컨대 신앙과 조합 활동의 문제로 바꿔치기 하는 행위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고 조합법을 무시하는 행위로서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학회원의 일상적인 신앙생활이 일반 조합원에게 오해를 사면 안 된다고 말하고 홍교 활동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하며 지도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회의 실행 책임자인 야마모토 신이치 실장이 등단할 차례였다. 신이치에게는 이때 오사카 부경의 검은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매우 긴장한 상태였다. 하지만 넘쳐 흐르는 신이치의 생명력에 청중은 누구 한 사람 그런 사정을 눈치채지 못했다. 신이치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성난 파도가 소용돌이 쳤지만 그는 힘차게 외쳤다. 탄노가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 학회는 일본의 조수이고 그 외침은 사자왕의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신이치는 창가 학회의 사명을 언급했다. 자본가도 또 노동자도 고뇌하는 사람은 헤아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대공덕이 있는 이 어본전을 소개하는 일이 학회의 사명입니다. 신이치는 주제는 이로써 결정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러자 그의 가슴속에 복잡하게 뒤얽힌 것이 모두 사라지고 달아오른 쇳덩이 같은 투혼이 용솟음쳤다. 니치렌 대성인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이 맑아지면 땅은 밝아지고 법화를 아는 자는 세법을 깨닫느니라. 하늘이 맑아지면이란 법화를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 땅은 밝아지고는 세법을 깨닫느니라 이고 세법에 통달한다는 말입니다. 요컨대 신심의 근본으로서 자기 장사나 사업을 개량, 사색, 연구해서 사업을 훌륭히 발전시키고 경애를 높이는 일, 이것이 대성인님의 진함이고 학회원의 지도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조합에 대해서도 신심 즉 생활, 신심 즉 업무, 신심 즉 노동조합입니다. 이것이 학회의 올바른 모습이고 지도입니다. 그런데도 탄노 측은 전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탄노는 광선유포를 향해 나아가는 학회를 방해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그 모습은 악귀입 귀신의 모습이고 불법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제천선신에게 벌을 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대회에 모인 청중이 외치고 싶은 말을 명확하게 요약했다. 스포츠센터의 천정이 뒤흔들리듯 힘찬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돌이켜 생각하면 대성인의 제세시에도 삼류강적이 나타났습니다. 민중의 마음속에 묘법이 확립되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지지난해 학회에는 오타루 문답으로서 홋카이도에서 도문 증상만이 된 그릇된 종교의 권위를 타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참성 증상만이 된 탄노의 압력을 다시 이 홋카이도에서 타파하고 있음에 기쁘기 그지없는 바입니다. 대학이 일어나면 대선이 온다. 대학은 대선이 올 서상이로다. 라는 금언을 생각할 때 우리는 삼류강적의 출현으로 광선유포도 드디어 눈앞에 다가왔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신이치에게는 단숨에 결말을 낸다는 기백이 가득 넘쳤다. 이날 저녁에 모인 회원들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지역에 돌아갔다. 대회가 끝나자 곧바로 기자회견이 열리고 기자들의 머릿속에는 탄노 측이 경솔했다는 인상이 남게 되었다. 삿포로 대회가 성공리에 끝나자 순회 간부들은 그날 저녁에 유바리로 이동했다. 도쿄 방면에서 온 청년 가운데 수십 명은 유바리 회원의 비좁은 집에 각각 머물렀다. 그리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회원의 집을 한 집 한 집 찾아다니며 격려했다. 여관에 설치한 본부에서는 야마모토 신이치를 중심으로 이튿날 행사에 대한
최종 검토가 진지하게 이루어졌다. 낮에 실시하는 시가지 행진부터 저녁에 열리는 유발이 대회까지 상세하게 일정을 짰다. 해산한 사람들이 각자 숙박 예정지로 돌아갈 무렵에는 여름 밤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다. 7월 2일 오전 10시경 청년부원 약 200명이 삿포로에서 버스와 열차를 타고 도착했다. 그날 저녁에 삿포로 대회에 참석한 도쿄의 청년들이다. 그들이 맞이하는 현지 청년들과 즐거운 교류는 더욱더 의기를 높였다. 정오가 지나자 도쿄와 현지의 청년 약 250명으로 이루어진 정예 멤버들은 유발이 혼초역 앞에서 사열종대로 정렬하고 시위 행진에 들어갔다. 학회가를 합창하면서 유발이 시가지를 유유히 행진했다. 길가에 있는 집에서 주부와 아이들이 머리를 내밀고 바라보고 길 가는 사람들은 의아한 얼굴로 바라보았지만 집에서 뛰어나온 학회원은 행진하는 청년들과 하나 되어 가슴을 활짝 펴고 학회가를 불렀다. 행진은 탄노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유발이 탄노요! 대화를 나눕시다! 청년들이 몇 번이고 구호를 반복했지만 아무런 반응도 없고 나오는 사람도 없었다. 출입구나 창문으로 몇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밖을 살펴볼 뿐이었다. 긴박한 분위기에서 신문기자 몇 명이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한편 유발이 대회의 결집 준비는 아침부터 만전을 기해 진행되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갱도에서 막 나온 장년부나 청년부 그리고 부인부들이 모여들었다. 오후 6시 정각에는 1,500명의 동지가 모였다. 극장에 들어오지 못한 회원도 200명가량 있었다. 탄노가 있는 현지인이만큼 유발이 청년부원은 경계태세를 엄중히 했다. 등단한 사람들은 전날 저녁의 삿포로 대회 때와 거의 같았고 호소하는 논제도 같았다. 하지만 현지인이만큼 그 반응은 훨씬 열기가 높고 긴박감도 감돌았다. 기세도 크게 올라 현지 회원들이 얼마나 용기를 얻게 되었는지는 말할 나위도 없었다. 삿포로 대회와 다른 점은 탄노 측에서 방청을 신청한 점이다. 개회 직전에 유바리 탄노의 서기장과 후생부장 등의 간부 몇 명이 찾아왔다. 야마모토 신이치는 이들을 응대하며 유쾌하게 맞이했다. 방청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학회의 주장을 확실하게 듣고 가십시오. 대회가 끝나고 나서 간담합시다. 당당한 응대였다. 탄노 간부들은 이 약속에도 불구하고 1시간 정도 지나자 퇴장해버렸다. 섭외 담당인 청년부원이 출구에서 제지할 때 시인치가 나타났다. 모처럼 오셨으니 서로 이야기를 좀 하지 않겠습니까? 예, 사실은 급한 용무가 생겨서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서기장은 어디까지나 도망칠 생각만 했다. 시인치는 손을 내밀었다. 서기장은 거북한 듯이 주춤거리며 손을 내밀어 가볍게 악수만 하고는 도망치듯 가버렸다. 밖에서 귀를 기울여 듣던 한 조합원이 서기장을 언뜻 보고 물었다. 서기장, 대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임시대회를 열고 난 뒤에 생각합시다. 탄노 간부는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추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방청한 탄노 간부도 있었다. 그것은 마야치 탄노의 부위원장 일행이었다. 그들은 저녁 8시 40분에 대회가 끝나자 야마모토 신이치에게 인사하러 왔다. 학회가 주장하는 바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을 테니 안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무슨 일이 있으면 곧바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신이치도 상냥하게 대답하자 마야치 탄노의 간부는 답례를 하고 돌아갔다. 2번의 대회가 무사히 끝났다. 미스바야시의 집으로 돌아온 학회 간부들은 대성공을 기뻐했지만 야마모토 신이치는 홀로 별실에 누워서 쉬고 있었다. 그에게는
오사카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다. 이미 고니시 이사장이 체포되었다는 정보도 들어왔다. 시니치도 내일 출두한 예정이지만 마찬가지로 체포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나의 난을 물리치자 또 다른 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니치는 이윽고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준비한 차를 타고 유바리를 떠났다. 자동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밤거리를 질주했다. 경치를 바라보니 광막한 들판에 저 멀리 검은 산맥이 이어져 있었다. 높이가 꽤 높았다. 어두운 밤하늘에 높은 산등성이가 떠올랐다. 차라리 저 산맥 속에서 조용히 지낼 수만 있었으면. 시니치는 지쳤다. 커다란 설산에서 살아갈 생각까지 떠올리기에 이르렀다. 그는 잠시 자신을 잊었다. 하지만 그 순간 도다 조세이의 초췌한 얼굴이 떠오르면서 모든 망상이 사라졌다. 한 줄기 길을 또렷이 비추는 자동차 전조등은 사포로를 향해 달려나갔다. 한밤중에 사포로의 어느 여관에 도착한 시니치는 그곳에서 하룻밤 머물렀다. 피로는 극에 달했다. 이내 깊은 잠에 빠진 듯했지만 잠은 의외로 선잠이었다. 잠을 얼마 못 자고 금방 눈을 떠버렸다. 새벽은 좀처럼 오지 않았다. 밤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길었다. 화가 치미는 오사카 사건이 머리에 달라붙어 언제까지고 떠나지 않았다. 천천히 흐르는 시간에 몸을 맡겼다. 겨우 날이 밝았다. 고민 속에서 몇 번이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누워있던 시니치는 덧문에서 새어나오는 빛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피로만이 남아있었다. 창백해진 얼굴은 전혀 딴 사람처럼 활기를 잃고 흐린 표정이었다. 다만 사포로 여름의 시원한 아침바람이 그를 달래주었다. 아침 일찍이 시니치는 진지하게 근행을 하고 온 힘을 다해 모든 승리를 기원했다. 아침을 먹고 나자 사와다 료이치와 청년부 일행 두세 명이 찾아왔다. 비행기가 출발하는 시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었다. 그는 청년들과 함께 여관을 나섰다. 그리고 가까운 공원에 가서 연못 주위를 천천히 거닐었다. 사와다군. 사와다를 부른 시니치는 잠시 입을 다물고는 연못의 수면을 바라보았다. 이제 오사카로 가야 하지만 아무래도 일이 성가시게 되었다. 실장님, 구속되지는 않겠죠? 그 점은 알 수 없다. 일이 어찌됐든 간에 여러분은 도다 선생님을 끝까지 지켜주기 바란다. 선생님의 몸이 가장 걱정이다. 인적이 드문 아침의 공원은 참으로 한가로웠지만 파도가 소용돌이치는 시니치의 마음속은 괴롭기만 했다. 시간이 왔다. 시니치는 공원에서 차를 타고 지토세 공항으로 갔다. 그리고 하네다행 비행기에 탑승했다. 야마모토 시니치가 홋카이도를 떠난 7월 3일에도 탄노 문제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여전히 컸다. 탄노가 신청한 7월 4일의 대결 토론은 자기들이 어느새 멋대로 무산시켰지만 세간은 그런 사정을 이해할 리 없었다. 매스컴은 이 점을 추궁하며 탄노를 압박했다. 7월 3일이 되자 홋카이도 신문은 전국 탄노 사무국장의 담화로서 이런 말을 지면에 실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면으로 서로 부딪히는 일은 오히려 역효과라고 생각한다. 냉정히 대처할 방침이다. 탄노 중앙부는 이 시점에서 방향을 전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창가학회를 공격하던 자세에서 일변에 냉정히 대처한다는 식의 수비 자세로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그들도 조합이 종교에 개입하는 일은 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고 보면 탄노가 들고 나온 창가학회에 관한 대결책은 부당한 압박이고 일종의 괴롭힘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사포로의 홋카이도 방송은 방송 토론회 탄노 대 창가학회를 기획하고 텔레비전 생방송으로 3일 저녁에 방영했다. 탄노 측 전국 대표로는 홋카이도 탄노 위원장과
홋카이도 탄노 사무국 차장이 나오고 창가학회 대표로는 이사 한 사람과 홋카이도 총지부장이 나왔다. 사회는 홋카이도 신문의 논설 주간이 맡았다. 6월 29일 지상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쌍방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렸다. 매우 격하게 응수하기도 하고 사회자까지 흥분해 그 역할을 잊어버리는 장면도 있었다. 하지만 탄노의 기본적인 자세는 이미 후퇴하는 방향으로 바뀌었으므로 용두사미로 끝날 수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이 대결 문제를 저널리즘이 취급하면서 일반지나 라디오, 주간지 등이 연일 소란을 피웠다. 요컨대 결과적으로는 자만심에 빠진 천하의 탄노가 탄압 공세를 펼치자 젊은 창가학회가 그 공세를 멋지게 타파한 것이다. 하지만 이 탄노 문제는 권력의 마성이 엄니를 드러내고 덤벼들려고 하는 작은 징조에 불과했다. 탄노 문제는 이로써 종지부를 찍었지만 권력이라는 더욱 커다란 마성과 맞서 싸우는 투쟁이 지금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